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였다. 아름다운 아내, 번듯한 직장, 견고해 보이는 미래까지.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아내라는 존재를 낡고 해진 옷처럼 쉽게 벗어던졌다. 그녀의 헌신을 먼지처럼 털어냈고 그녀의 눈물을 귀찮은 소음으로 여겼다. 남자는 몰랐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던 세상의 기둥 그 자체였음을. 이것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된 한 어리석은 남자의 처절한 회고록이자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꽃처럼 화려하게 비상한 한 여자의 통쾌한 성공 신화다. 오늘도 늦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서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느다란 실 같은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최강민은 인상을 찌푸리며 블루투스 이어폰을 고쳐 꼈다. 옆자리에서 윤세라가 흥미롭다는 듯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팀 회식. 중요한 자리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거짓말이었다. 그의 팀원들은 이미 1시간 전에 모두 퇴근했다. 지금 그의 차 조수석에는 같은 부서의 윤세라가 앉아 아슬아슬하게 짧은 스커트 아래로 뻗은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달콤하고 자극적인 향수가 좁은 차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서아가 매일 아침 정성껏 다려주는 셔츠와는 전혀 다른 날 것의 욕망을 자극하는 냄새였다. 알았어요. 그래도 국은 끓여놨어요. 해장하게 들어와서 꼭 먹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끊어. 강민은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해장국. 그 단어가 왜 이리도 자신을 옥죄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서아의 헌신은 이제 고마움이 아니라 갑갑함이었다. 그녀가 차려주는 완벽한 저녁 식탁, 계절에 맞춰 바뀌는 침구, 흐트러짐 하나 없는 집안. 그 모든 것이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사모님? 세라가 입술을 비죽이며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 남편 퇴근 시간 체크하는 게 유일한 낙이잖아. 강민은 세라의 말에 동조하듯 피식 웃었다. 그래, 서아는 그런 여자였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다. 오직 최강민의 아내, 그의 성공을 내조하는 그림자로 살기를 자처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랑스러웠다. 친구들에게 우리 와이프는 나밖에 몰라라고 으스댈 수 있는 훈장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훈장은 녹슨 쇠붙이처럼 무겁고 거추장스러워졌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강민의 주변에는 윤세라처럼 자신의 능력을 무기로 삼는 여자들이 넘쳐났다. 그들은 야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식과 투자에 대해 논했으며 강민의 농담에 비즈니스적인 미소로 화답할 줄 알았다. 그에 비해 서아는 된장찌개 레시피나 동네 마트 세일 정보 같은 것들에만 관심을 둘 뿐이었다. 대화의 결이 맞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대화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았다. 강민 씨 같은 남자가 그런 여자랑 사는 건 사회적 낭비야. 세라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그의 턱 밑을 간지렸다. 강민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이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랜 감옥에서 탈출하기 직전의 해방감, 혹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탐험가의 흥분과 비슷한 감정이었다. 그 시각 서아는 식어버린 저녁 식탁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가 몇 시간을 공들여 만든 갈비찜에서는 더 이상 김이 나지 않았다. 정갈하게 담아낸 잡채는 윤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현관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도어로 해제되는 소리, 남편의 구두 소리, 다녀왔어라는 무심한 목소리. 그것이 그녀 하루의 유일한 마침표였다. 하지만 오늘 그 마침표는 찍히지 않을 것 같았다. 서아는 힘없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아파트 창문에 어지럽게 반사되었다.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자신만이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과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초인종 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처럼 울렸다. 서아는 화들짝 놀라 현관으로 달려갔다. 강민일 리는 없었다.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은 시어머니 오현숙이었다.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문을 열자마자 오현숙은 며느리의 인사는 들은 척도 않고 매서운 눈으로 집안을 훑었다. 마치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면 즉시 처형할 검열관 같은 기세였다.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까지 해야 하니? 그리고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잠옷바람이야? 게으르기 짝이 없구나. 서아가 입고 있는 것은 편안한 홈웨어였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조차 게으름의 상징으로 보였다. 오현숙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러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는 혀를 찼다. 어머 세상에. 강민이는 아직 퇴근도 안 했는데 저녁은 벌써 다 차려놨네. 음식이 다 식었잖니. 이렇게 센스 없는 여자를 봤나?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 식은 밥 먹이려고 작정을 했어. 회식이시라고 해서. 언제 오실지 몰라서요. 말대꾸는. 회식이면 더 신경 써서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게 준비해야지. 밥솥에 보온 기능은 폼으로 있니? 국은 미리 끓여놓더라도 반찬은 남편 오는 시간에 맞춰서 바로바로 볶고 지져서 내놓는 게 며느리의 기본 도리 아니야? 오현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녀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서아의 가슴에 박혔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말을 해도 결국은 자신의 탓이 될 것을 알기에 그저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거실 소파 쿠션의 각도가 삐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안에 반찬통 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화장실 수건 색깔이 촌스러운 것까지. 그녀의 눈에 서아의 살림은 온통 흠투성이었다. 내가 너한테 우리 강민이 맡기면서 얼마나 걱했는지 아니? 우리 아들은 밖에서 큰일 할 사람이니 내가 안에서 완벽하게 내조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하는 짓마다 이 모양이니 내가 속이 터져 안 터져? 오현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쳤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을 짊어진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서아는 기계적으로 사과했다. 이 집안에서 죄송하다는 말은 그녀의 이름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술에 취한 강민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옷에서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와 비싼 와인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엄마. 어떻게 왔어? 아들. 너 왔구나. 이리 와봐. 이 기집애가 너한테 식은 밥 먹이려고 이렇게 차려놓은 것 좀 봐. 내가 아주 속이 상해서 혼났다. 오현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강민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식탁을 힐끗 보더니 서아를 향해 쏘아붙였다. 당신은 뭐하는 여자야? 엄마까지 오시게 만들고. 내가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했지. 여보. 시끄러워. 보기만 해도 짜증나니까. 엄마 가요. 내가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식은 밥 먹지 말고. 강민은 오현숙의 팔을 부축하며 다시 현관으로 향했다. 오현숙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아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넌 내 아들의 상대가 안 돼. 넌 그냥 이 집의 식모일 뿐이야.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서아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세 사람이 있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갔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갈비찜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고기에서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갈비찜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씹고 있는 것이 음식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난 세월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부장님, 어제 사모님 괜찮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세라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연기하며 강민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강민은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누르며 대답했다. 말도 마. 엄마까지 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어머, 시어머니까지. 부장님 정말 힘드시겠다. 집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으시니. 세라는 은근슬쩍 그의 팔을 터치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강민은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사무실에는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지. 아주 지긋지긋해. 그러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장님 같은 분은 더 큰 세상에서 노셔야죠. 집안에 발목 잡혀서 재능을 썩히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라고요. 세라의 말은 달콤한 독처럼 강민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강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은 더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의 환경이 당신을 깎아내리고 있다. 강민은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자신의 불행과 불만이 모두 아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다. 그들의 관계는 회사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였다. 하지만 세라는 의도적으로 강민에게 접근했다. 야근하는 그에게 커피를 타다 주며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그의 옆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강민의 야망을 꿰뚫어 보았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강민은 영업팀 에이스였고 다음 승진이 유력한 인재였다. 그를 자신의 남자로 만든다면 자신 또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어떠세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와인바 하는데. 부장님 스트레스 확 풀어드릴게요. 세라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강민은 잠시 망설였다. 어젯밤의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서아의 울상짓던 얼굴을 떠올리자 곧바로 마음이 굳어졌다. 그 얼굴을 또 보고 싶지 않았다. 좋아. 6시에 회사 앞에서 보지. 그날 저녁 강민은 또다시 서아에게 야근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세라와 함께 고급 와인 바로 향했다. 은은한 조명과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곳. 그곳은 서아가 차려주는 집밥과는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이었다. 짠!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세라가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들어 올렸다. 강민도 잔을 맞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울렸다. 세라 씨, 당신이랑 있으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저도요, 부장님. 부장님이랑 있으면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며 점점 더 깊은 관계에 빠져들었다. 와인이 몇 잔 들어가자 강민은 대담해졌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세라의 손을 잡았다. 세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세라 씨. 아니, 세라야. 네, 강민 씨.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진하게 얽혔다. 그 순간 강민의 머릿속에서 아내라는 단어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는 오직 눈앞의 여자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의 야망을 부추기는 이 여자만이 자신의 진짜 반쪽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와인바를 나와 호텔로 향했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강민은 세라를 품에 안았다. 서아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이 위험한 불장난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저 눈앞의 쾌락에 취해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을 뿐이었다. 결혼기념일이었다. 서아는 달력에 동그랗게 표시된 날짜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달간 강민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그녀는 오늘을 계기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민이 가장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굽기 위해 최고급 한우를 사왔고 그가 좋아하는 와인도 준비했다. 식탁에는 우아한 테이블볼을 깔고 얼마 전 새로 산 예쁜 그릇들을 꺼내 세팅했다. 거실에는 은은한 향초를 피워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오늘은 꼭 일찍 들어오겠죠? 서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결혼 후 처음으로 화려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옅게 화장도 했다.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 여자의 마음이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서아는 강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맛있는 저녁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심히 와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서아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바쁜가 보네. 중요한 회의 중일지도 몰라.
서아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음식을 데우고 또 데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시계가 9시를 넘어서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서아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완벽하게 차려진 식탁, 그 위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음식들. 이 모든 것이 마치 그녀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차갑게 외면당하는 자신의 모습. 그 시각 강민은 세라와 함께 있었다. 그의 핸드폰은 세라가 일부러 꺼버린 상태였다. 그들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들만의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강민 씨,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세라가 샴페인을 따르며 물었다. 무슨 날인데? 우리 처음 만난 지 1주년 되는 날. 강민은 그제야 기억난다는 듯 웃으며 세라의 허리를 감쌌다. 그랬나? 그런 건 어떻게 다 기억해? 사랑하니까. 강민 씨에 대한 거라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싶으니까. 세라의 달콤한 말에 강민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는 서아가 보낸 문자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내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 여기고 있었으니까. 강민 씨, 이제 그 여자랑 그만 정리하면 안 돼? 나 더 이상은 이렇게 숨어서 만나고 싶지 않아. 세라가 그의 품에 안겨 애원하듯 말했다. 강민은 잠시 고민했다. 이혼. 그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다. 하지만 세라의 눈물을 보자 그의 마음은 결심으로 굳어졌다. 알았어. 정리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는 세라에게 약속했다. 자신의 아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그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었다. 자정이 넘어 강민이 집에 들어왔을 때 서아는 촛불이 다 타버린 식탁 앞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그의 구두 소리에 그녀가 놀라 잠에서 깼다. 여보, 이제 와요? 전화는 왜? 피곤해. 말 시키지 마. 강민은 서아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몸에서는 낯선 향수와 샴페인 냄새가 진동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결혼 기념일은 그렇게 끝이 났다. 사랑과 기대로 가득했던 하루의 끝은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과 지독한 배신감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무언가 단단히 그리고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것을. 결혼기념일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강민은 다른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서아는 묵묵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어젯밤의 상처가 소금물처럼 쓰라렸지만 그녀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 식탁에 앉은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아가 차려준 북엇국을 기계적으로 떠먹을 뿐이었다. 그 침묵이 너무나도 무거워 서아는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많이 바빴어요?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걱정했어요. 그 순간 강민이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다. 그만 좀 해. 지겹지도 않아? 뭐가요? 당신 그 표정, 그 목소리, 그 걱정하는 척하는 위선. 전부 다 역겨워. 강민의 갑작스러운 폭언에 서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긁어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걸 몰라. 당신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한서아, 당신이라는 여자는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서재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와 그녀 앞에 던졌다. 봉투 안에서는 하얀 종이 몇 장이 쏟아져 나왔다. 그 위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혼해. 더 이상 당신이랑 단 하루도 같이 못 살겠어. 서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갑자기? 웃기지 마. 우리 관계가 끝난 건 이미 오래전이야. 당신만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아니에요. 난
난 당신밖에 없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누가 포기하래? 당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난 당신한테 그런 거 바란 적 없어.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헌신, 숨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강민은 악마처럼 소리쳤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서아의 심장을 꿰뚫었다. 위자료는 없어. 당신이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위자료를 줘. 재산 분할. 이 집, 이 차 전부 다 내 명이고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당신 지분은 1원도 없어. 그는 서아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그녀의 청춘, 그녀의 헌신, 그녀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빈손으로 버리고 나가라고 했다.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그녀는 강민을 올려다보았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차갑고 잔인한 타인이었다.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생긴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강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생겼어.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똑똑하고 아름답고 나를 빛나게 해주는 여자야. 이제 만족해. 그의 대답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서아의 마지막 남은 희망과 미련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 않았다.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올 더 잔인한 말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작은 캐리어 하나에 모두 담겼다. 그것이 그녀가 바친 모든 것에 대한 대가였다. 서아는 멍한 상태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강민은 그 모습을 만족스럽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다. 혹시라도 위자료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될까봐 내심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후련함이 섞여 있었다.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캐리어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서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던 집.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그녀의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옥보다 더 끔찍한 상처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강민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재촉했다. 뭐해? 빨리 안 나가고. 서아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후회 하게 될 거예요. 뭐라고? 가짜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꺼져. 강민은 그녀의 마지막 말을 저주가 아닌 패배자의 발악으로 치부했다. 그는 서아가 떠나자마자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나야. 다 끝났어. 그 여자 도장 찍고 나갔어. 수화기 너머로 세라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강민은 웃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다.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서아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당장 기댈 곳도 마땅치 않았다. 결혼과 동시에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진 상태였다. 한참을 걷던 그녀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행인들이 무심하게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자신만이 세상의 미아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엄마.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서아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 흐흑. 엄마. 서아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 우는 거니? 어머니 이미옥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서아는 흐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혼했어. 뭐? 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차마 모든 사실을 다 말할 수 없었다.
그저 그렇게 됐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위치 보내. 엄마가 갈게.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아는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줄 사람에게 자신의 현재 위치를 문자로 전송했다. 잠시 후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가 앉아있는 벤치 앞에 급정거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어머니, 이미옥이었다. 그녀는 딸의 헬쑥한 모습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다. 내 새끼. 내 불쌍한 새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서아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자신을 지켜줄 단 한 사람. 그 온기 속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이미옥은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서아가 결혼 전 살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일단 좀 씻고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모든 이야기는 내일 듣도록 할게. 이미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방으로 들여보냈다. 서아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예전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있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아가 잠든 것을 확인한 이미옥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남편이자 서아의 아버지 한진우.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 메디컬 센터의 이사장이었다. 여보, 나예요.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목소리가 왜 그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가 있었다. 이미옥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서아. 우리 서아 이혼하고 집에 왔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한진우가 나직하게 물었다. 그놈이 우리 딸을 버렸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세한 건 아직 못 들었어요. 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일단 재웠어요. 빈손으로 캐리어 하나만 들고 왔어요, 여보. 알았네. 내일 아침에 집으로 가지.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서아 옆에 있어주게. 전화를 끄는 한진우는 서재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몇 년 전 서아가 최강민이라는 놈을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던 날이 떠올랐다. 그는 처음부터 그 결혼을 반대했다. 최강민의 눈빛에서 야망과 탐욕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 보였다. 그는 딸에게 저놈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배경을 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빠는 사람을 배경으로만 판단해요. 강민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갔다. 한진우는 딸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결혼을 막을 수는 없었다. 대신 조건을 걸었다. 좋다, 결혼해라. 대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가거라. 내 딸이라는 사실도 이 집안의 배경도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때는 나도 그놈을 사위로 인정하지. 그것은 딸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자 최강민이라는 남자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서아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 후로 몇 년간 아버지와 의절한 채 살아왔다. 한진우는 최강민이 서아의 배경을 모른 채 오직 그녀만을 사랑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딸이 가진 배경이 아니라 그저 한서아라는 이유만으로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최강민. 내 놈이 감히 내 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 내 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내 놈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한진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의 분노가 이제 막 어리석은 한 남자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진우는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밤새 잠을 설친 듯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서아가 잠든 방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반쪽이 된 딸의 얼굴을 보자 그의 가슴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사람 좀 붙여. 최강민이라는 친구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출생부터 지금까지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내. 특히 그가 다니는 제약회사,
그리고 그놈이 진행했던 모든 계약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불법적인 건 없었는지, 뒷돈을 받은 건 없는지 샅샅이.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한진우의 지시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과 회계법인, 그리고 전직 국정원 출신들로 구성된 정보팀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최강민은 생각보다 훨씬 더러운 남자였다. 이사장님, 보고서 올립니다. 김 비서가 내민 보고서에는 최강민의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서울 메디컬 센터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성능이 떨어지는 기기를 비싼 값에 납품하도록 계약을 조작하고 허위검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그의 범죄 행각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한진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차갑게 웃었다. 하필이면 내 구역에서 장난질을 쳤구나. 멍청한 놈. 최강민은 자신이 상대하는 서울 메디컬 센터의 최고 수장이 자신의 장인어른이 될 뻔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그저 운 좋게 큰 계약을 여러 번 따낸 유능한 영업사원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며 뒤로는 검은 돈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증거들 전부 다 그놈 회사 감사팀이랑 언론사에 넘겨. 그리고 우리 병원 법무팀에는 당장 저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하라고 해. 우리가 입은 피해액 단 1원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거야.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놈이랑 붙어 다니는 여자가 있다고 하던데. 윤세라라고. 네, 같은 부서 직원입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잘했네. 그 자료는 일단 가지고 있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지. 한진우는 모든 지시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최강민에게 자비나 동정을 베풀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자신의 소중한 딸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응징이었다. 서아가 떠난 집은 놀라울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강민은 해방감을 만끽했다. 더 이상 그의 퇴근 시간을 묻는 전화도 그의 건강을 챙긴다며 차려놓은 보기 싫은 밥상도 없었다. 그는 이혼 서류가 처리되자마자 세라를 집으로 불렀다. 자기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강민은 현관에서 세라를 번쩍 들어 안았다. 세라는 까르르 웃으며 그의 목에 매달렸다. 어머, 저 여자 흔적은 다 지운 거지. 찝찝하게 남아있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저 여자가 쓰던 물건은 모조리 다 버렸어. 이제 이 집은 온전히 당신 거야. 세라는 집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아의 취향이 묻어있던 단아하고 따뜻한 인테리어는 이제 세라가 좋아하는 화려하고 감각적인 소품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터뜨렸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리고 부장님의 승진을 위하여. 강민은 이번 인사 발령에서 부장 승진이 거의 확실시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다. 서아라는 족쇄를 벗어 던졌으니 이제 더 높이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부장 되면 당신은 뭐가 되고 싶어? 부장님 사모님? 세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민은 그녀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서아처럼 그저 아내가 아니라 부장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을 욕심내는 그녀의 야망이 사랑스러웠다. 조금만 기다려. 곧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들은 밤늦도록 웃고 떠들며 미래를 계획했다. 서아의 존재는 그들의 대화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지만 그들의 짧은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이 달콤한 꿈에 빠져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향해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서로의 욕망에 취해 어리석은 축배를 들고 있을 뿐이었다. 월요일 아침 강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했다. 세라가 골라준 세련된 넥타이를 메고 그녀가 타준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몇몇은 애써 그의 눈을 피했다. 무슨 일 있나? 강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자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다. 발신자는 감사팀이었다. 최강민 과장님께서는 금일 오전 10시 본사 감사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감사팀? 왜 나를? 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단순한 정기 감사일 거라고,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약속된 시간에 감사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강민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딱딱하게 굳은 얼굴의 감사팀 직원들 앞에는 그가 지난 몇 년간 진행했던 모든 계약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최강민 씨 맞으시죠? 앉으시죠.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서울 메디컬 센터 납품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물어보시죠. 이 계약서 최강민 씨가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감사팀장이 내민 것은 어업체와의 의료기기 납품 계약서였다. 네, 맞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업체의 기기는 경쟁사 제품보다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납품가는 20% 이상 비쌉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강민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건 어업체의 기기가 우리 회사의 다른 시스템과 호환성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저희가 기술팀에 확인한 결과 호환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강민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어업체와 계약이 성사된 직후 거액의 돈이 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돈은 뭡니까? 어업체 대표와는 어떤 관계시죠? 강민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범죄가 모두 발각되었다. 어떻게? 누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모르는 일입니다. 저건 다 조작된 겁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감사팀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그들이 내미는 증거들 앞에서 강민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다. 포위망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린 생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덫을 놓은 사냥꾼이 누구인지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감사실에서 나온 강민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우러러보던 그 눈빛들이 이제는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세라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아. 세라는 곧바로 그의 자리로 달려왔다.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감사팀에서 다 알고 있었어. 리베이트 받은 거. 세라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그녀 역시 강민이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를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는 데 썼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공범이었다. 어떡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 나도 모르겠어. 강민이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는 순간 인사팀장이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최강민 씨, 저하고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인사팀장을 따라간 회의실에서 강민은 자신의 운명을 통보받았다. 회사에서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강민 씨의 비리 행위는 우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최강민 씨를 금일부로 징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 해고.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 업계에서 징계 해고를 당하면 사실상 재취업은 불가능했다. 자, 잠깐만요. 이건 너무합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데. 공이요? 당신이 받아 챙긴 리베이트 때문에 회사가 서울 메디컬 센터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당신이 세운 공입니까? 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그리고 회사 기물에 손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접근 권한은 이미 차단되었습니다. 강민은 허수아비처럼 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짐을 챙겼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왕국이었던 사무실이 이제는 차가운 형장처럼 느껴졌다. 동료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직 세라만이 울먹이며 그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을 그는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실업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막 시작된 불행의 서막에 불과했다. 강민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동안 서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권유로 사회복지학대학원에 진학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고 자신감도 없었다. 서아야, 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을 거다. 아빠가 도와줄게. 아버지의 진심 어린 격려에 서아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다시 책을 폈고 젊은 학생들과 어울려 공부하며 잊고 있던 자신의 꿈과 열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주로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서아는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위로받았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고통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학생, 참 곱네. 무슨 사연이 있는 얼굴이야. 한 할머니 환자가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아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 그 눈에 슬픔이 가득한데. 그래도 괜찮아. 사람은 다 그렇게 슬픔을 이겨내면서 단단해지는 거야. 학생도 곧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최강민의 아내 한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학생 한서아, 그리고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봉사자 한서아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남자에 대한 복수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녀가 단단해지고 빛나기 시작하는 동안 그녀를 둘러싼 세상도 그녀를 돕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강민의 해고 소식은 세라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최강민이라는 남자가 아니라 그의 능력과 미래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어떡해? 당장 다음 달 카드값도 막막한데. 집에 돌아온 세라는 강민을 보자마자 울상을 지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강민이 리베이트 받은 돈으로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다. 시끄러워.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강민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는 모든 것이 세라 탓인 것만 같았다. 그녀가 자신을 부추기지 않았더라면, 이혼을 종용하지 않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비겁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옆에서 계속 바람 넣었잖아.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당신은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뭐? 그게 어떻게 내 탓이야? 결정은 당신이 한 거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정말 최악이더라, 최강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연인처럼 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는 짐승처럼 변해 있었다. 돈과 성공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들의 관계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싸움은 매일같이 이어졌다.
세라는 강민의 무능함을 비난했고 강민은 세라의 사치와 허영을 탓했다. 그들의 달콤했던 동거는 이제 서로를 증오하고 핥히는 전쟁터가 되었다. 나 이 집에서 나갈래. 더 이상 당신 같은 백수랑은 못 살아. 어느 날 세라가 짐을 싸며 말했다. 뭐? 너 지금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다니 말이 심하네. 각자 살 길 찾는 거지. 당신도 빨리 일자리나 알아봐. 이 집 월세도 만만치 않잖아. 세라는 차갑게 말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강민은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다. 서아가 떠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상실감이 그를 덮쳤다. 서아는 그에게 헌신했지만 세라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민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다. 어머니 오현숙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그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오현숙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강민아. 나 너무 아프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폐암 3기. 이미 암세포가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상태라 수술도 어려웠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 강민은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회사를 잃고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이제는 어머니까지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치료하면 살 수 있는 거죠?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는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항암 치료로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민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왜 자신에게만 이런 불행이 연달아 닥치는지 세상을 원망했다. 오현숙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강민은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다. 당장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돈도 없었다. 퇴직금은 위약금과 소송 비용으로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징계해고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밤늦게 병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민은 문득 서아를 떠올렸다. 만약 그녀가 곁에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라며 그의 어깨를 토닥여주지 않았을까? 그녀가 끓여주던 따뜻한 국과 정갈한 밥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그는 처음으로 서아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민은 결국 배달 대행업체에 등록했다. 한때는 고급 세단을 몰며 강남을 누비던 그가 이제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오토바이를 몰았다. 자존심은 이미 버린 지 오래였다.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서울 메디컬 센터로 죽 배달을 가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원망했던 곳.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선 순간 강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멀리서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는 여자.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바로 한서아였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촌스럽던 단발머리는 세련된 커트가 되어 있었고 늘 입던 펑퍼짐한 옷 대신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 선생님, 이번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다 한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죠.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강민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을 쉴 수 없었다. 한 선생님? 이사장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때 서아와 함께 있던 중년의 남자가 강민을 돌아보았다.
강민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몇 년 전 서아와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자신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던 바로 그 남자. 서아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이 병원의 이사장 한진우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졌다. 왜 하필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서울 메디컬 센터와 큰 계약을 맺었는지, 왜 자신의 비리가 그렇게 쉽게 발각되었는지, 왜 자신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모든 것은 한진우의 계획이었다. 자신의 딸을 버린 자신에게 처절한 복수를 한 것이었다. 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산을 상대로 싸우려 했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이제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은 며칠을 알아누웠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서아에게 저지른 짓을 곱씹었다. 그녀의 헌신을 비웃고 그녀의 사랑을 짓밟고 그녀를 빈손으로 내쫓았다. 그 모든 순간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서아를 만나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며칠 동안 서울 메디컬 센터 앞에서 서아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퇴근하는 그녀를 발견했다. 서아 씨. 강민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서아는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차갑게 굳은 표정을 지었다. 비켜주시죠. 할 말 없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였어. 강민은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오직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비굴한 애원이었다. 서아는 그의 그런 속내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용서. 당신이 지금 나한테 용서를 비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서울 메디컬 센터 이사장의 딸이라서. 그래서 당신을 다시 구원해줄 동아줄처럼 보여서. 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보고 싶었어. 내가 끓여주던 밥도 그립고. 닥쳐요. 서아의 입에서 나온 단호한 말에 강민은 입을 다물었다. 당신이 그리운 건 내가 아니라 내 배경이 만들어줄 수 있는 당신의 안락한 삶이겠죠. 당신이라는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역겨워요. 서아는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전에 그가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경멸의 눈빛 그대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당신을 짓밟아 줄 테니까. 내게는 그럴 힘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녀는 강민을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차갑게 돌아섰다. 강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유약하고 순종적인 한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왕처럼 당당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인한 여자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다. 서아에게마저 버림받자 강민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라를 찾아갔다. 그녀라면 자신을 이해해주고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그녀의 오피스텔. 문을 연 것은 세라가 아니라 낯선 남자였다. 누구시죠? 윤세라 씨 만나러 왔는데요. 세라요? 지금 샤워 중인데.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잠시 후 가운만 걸친 세라가 욕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강민을 보고 기겁했다. 최강민, 내가 여길 어떻게 해? 세라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남자는 누구고? 보면 몰라. 내 새로운 남자친구야. 이 집도 이 사람이 얻어준 거고. 세라는 뻔뻔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강민이라는 낡은 배에서 뛰어내려 더 크고 안전한 배로 갈아탄 후였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너야말로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마누라 백으로 회사 다니던 거였잖아. 나도 피해자라고. 세라의 말은 강민에게 또 한 번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이제 볼일 끝났으면 가줄래? 우리 바쁘거든. 세라의 새 남자친구가 강민을 밀치며 말했다. 강민은 허무하게 복도로 쫓겨났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세라가 남자에게 아양을 떨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야, 저런 쓰레기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왜 저런 놈을 만났었는지 몰라. 그 순간 강민의 마음속에서 세라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혼자였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 버려져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최강민은 여전히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좁은 고시원에서 살며 수입의 대부분을 어머니의 치료비로 썼다. 항암 치료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며 그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은 그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오만함 대신 깊은 피로와 후회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가끔 길거리에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양복 입은 남자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비참함을 느꼈다. 반면 한서아의 삶은 눈부시게 피어났다.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메디컬 센터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녀가 기획한 암 환자 심리 치료 및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녀의 옆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다. 대학원에서 만난 동료로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서아의 과거 상처를 모두 보듬어 주었고 그녀가 다시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시상식 날 서아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당당하게 수상 소감을 말했다. 저는 한때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분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상은 제게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삶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강민은 배달을 마치고 잠시 쉬던 편의점 앞에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의 서아는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높은 곳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떨어뜨렸다. 뜨거운 국물이 그의 손등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육체의 고통은 느껴지지조차 않았다. 어느 날 강민은 병원으로부터 어머니의 치료비가 완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누가 냈는지 알 수 없는 익명의 기부자가 거액의 치료비를 모두 지불했다는 것이었다. 강민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서아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아 씨. 나예요. 알아요. 무슨 일이죠? 서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어머니 병원비. 당신이 내준 거 맞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고마워할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서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돈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한때나마 저를 며느리로 아껴주셨던 어머님에 대한 제 마지막 도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 역시 당신 같은 아들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신 또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사실만이 담겨 있었다. 이 전화가 우리 사이의 마지막 통화가 될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사세요. 그게 당신과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에요. 전화는 끊겼다. 강민은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서아는 그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과 나는 이제 완벽한 타인이라는 가장 잔인한 선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리고 그 빚은
그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힐 족쇄가 될 것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오현숙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강민은 홀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세상을 비관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는 않았다. 그는 매일 묵묵히 오토바이를 몰았고 작은 돈을 모아 어머니의 묘를 돌봤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체념 그리고 아주 약간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한서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따뜻한 남편과 그녀를 쏙 빼닮은 예쁜 딸이 함께했다. 그녀는 가끔, 아주 가끔 어리석었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현재의 행복에 감사할 뿐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강민은 한 고급 레스토랑에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아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비에 젖은 자신을 보지 못했다. 아니, 봤더라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강민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빗속으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다시는 교차하지 않을 두 개의 평행선처럼. 그것이 그들의 길고 긴 이야기의 마지막이었다. 강민은 낡은 고시원 책상 서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결혼식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서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의 자신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저 때의 자신은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비에 젖어 아련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이나 부를 꿈꾸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그가 버린 것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신뢰, 행복,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의 후회는 빗소리에 섞여 어두운 도시의 밤 속으로 조용히 흩어지고 있었다.